보유하죠? 아니 아니고 김계동이라고 해야 돼? 김계동. 문진 그 책길에 한반도 분단 주의책입니까? 그것이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로에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물건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거절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 분할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일본 정부는 처음에 그 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자기네들이 그 분할 정책을 수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먼저 제의한 거 처음 나온 거예요. 1896년에는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1900년에는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 있었어요.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그 제안이 1896년에는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을 했고요. 1900년에는 러시아가 우리는 만주우선 정책을 할 테니까 한반도는 뭐 절반만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1900년은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했고,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실 미국이 1800년대 말에는 정제로는 세계 최강국이 된 걸로 알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영국이 최대 강국이었고 그때 외교라든지 그런 거에 중심은 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갖다 선택하고 미국이 앞으로 글로벌 패권국이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1900년 초부터요. 이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문명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의 석유 회사를 아주 평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자비한 그 정책을 펼쳐가지고 경쟁사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 패권을 다 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석유 가격이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왕창 싸지니까 록펠러는 기업인으로 치면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경쟁사를 그 무너뜨리는 그 아주 그 악덕 기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덕 짓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석유 오일로 통일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석유 가격이 6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이 대폭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석유를 원료로 쓰는 가솔린 내연기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세계 문명사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때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이승만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와 같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드는 핵심 요인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 그러면 병원 이름으로 알고 있죠.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고요. 록펠러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든 그 핵심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그 재무제표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세브란스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돈을 내서 병원을 진 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게 지금 연세대학이 됐죠?
그 이후에 세브란스는 수많은 돈을 4대째까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날 세브란스를 저렇게 엄청난 병원으로 만들어놨고요.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이승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승만의 스폰서이자 이승만을 미국의 상류사회의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세브란스가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헌상으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을 연구하는 뭐 김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영훈 교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든 문헌을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한 결과 세브란스하고 이승만이 미국 전역을 순회를 하는 그 순회 강연을 여러 차례 해요. 그때 앞으로 인류 문명은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변한다. 그러면 석유를 지금 쥐고 있는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걸 이승만한테 계속 이 문명사의 대전환을 머릿속에 넣어준 사람은 세브란스였다. 실질적으로요, 미국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군사력은 루마니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굉장히 뒤늦게 참전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공업 생산력, 산업 생산력이 1등으로 되는 건 1900년대 초부터 이제 1등이 되는데, 어느 나라의 패권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갈 때, 자, 오늘까지 그 영국의 패권국이야. 근데 그 패권이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 걸려요. 궁극적으로 영국의 글로벌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국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치르라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줍니다. 그 부채를 갚아야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야, 우리가 부채 상당 부분 퉁 해줄 테니까 너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민지 포기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쫙 독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식민지를 그 독립시켜줬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거 완전히 깡패 새끼들이잖아요. 이것도 아니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식민지로 뺏어가지고 배타적인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놔두는 게 이게 옳으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그 식민지로 독립을 시켜서 이 나라들끼리 서로 간에 교류와 통상을 해서 서로 간에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더 유리하냐? 이것을 따져보니까 교류협력 통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유럽 서양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킨다. 이게 정책인데 영국한테 너 빨리 식민지 그 독립시켜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그 빚을 퉁쳐주는 조건으로 해방시켜 이렇게 했을 때 영국이 해방을 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세계적인 패권국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입니다. 이러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세계적인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승만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941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될 거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선지자처럼 외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질문. 제가 또 한 가지. 예. 지금 미중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미중 전쟁이라는 건 착각인 것 같거든요. 예. 나라를 유지하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뭐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그러니까 만약에 도전을 하려고 해도 석유도 수입해야 되는데 석유 수송로는 다 미국이 다 안전을 지켜주고 있고 식량도 수입해야 먹는 나라로 알거든요. 예. 거기다가 중국의 단업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또 외국 시장 특히 미국의 그 이용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무슨 용기로 도전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최근 그 중국 소식에 의하면요, 중국에서 학문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진핑이가 완전히 지금 황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시진핑 일당 독재, 1인 독재 체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패권이라는 것은 항상 패권이 있으면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지금 생기기에 마련이고요. 그 미국이 소련이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였을 때,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절 1970년대 이 무렵에 그 소련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왕따시키는 전략. 그래가지고 소련을 완전히 말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패권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한나라의 뭐 초급 패권 시대다. 이래가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중국이 슬금슬금 커가지고 중국이 이제 패권국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탄자 들어가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에다가 전부 미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을 포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인도가 핵무기 개발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인도 경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시 행정부 때 인도에 취해졌던 그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요.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을 인도로 다 이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이 인도로 이전한 그쪽에다가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줘요. 그래서 인도 경제를 띄워. 그래서 인도가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핵폭탄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인도가 막강한 국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뒤통수에 핵무기를 딱 겨냥을 한 인도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1968년에 전쟁을 해서 중국이 아주 뭐 쌍꺼피가 터졌어요. 베트남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이 베트남에다가 공격용 무기를 판매를 하는 전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경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을 했잖아요. 이미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시절에 미군의 개념이 완전히 그 전략적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그러면은 한국에만 붙박이로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이었는데 럼스펠드 때 미군을 뭘로
교체를 했느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군대 미군이건 신속 기동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해가지고 어디서 일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그 이동해서 전투 지역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평택에다가 우리 미군 기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신속 기동으로 만들려면은 기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동하기 쉽게.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 이제 기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노무현이가 뭐 전작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니네 가져가. 그 대신 뭐 우리 기지가 새로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 평택에 그거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열심히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에다 만들어줬습니다.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다.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왜 평택일까요? 중국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평택입니다. 근데 뭐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적발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좀 떼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이렇게 돼서 막 그 포위를 하니까 중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네가 포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뭐 바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중국이 필요한 석유 수송로는 전부 이렇게 와가지고 말라카 해협이라고 그래서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송로가 되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딱 봉쇄를 하는 순간 중국은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였느냐?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홍콩이에요. 여기가 하이난도, 그래가지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여기 인도입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붙어 있는 이 항구들의 이용권을 중국이 다 돈을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석유 수송로가 막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석유도 수송하고 전략적인 물자도 수입해 오고 그리고 여차하면 파키스탄의 이 과다르항에서 운남성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얀마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미국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포위를 하는데 우리도 뭔가 이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하죠. 북한이 핵무장을 했죠. 자 여러분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자적인 노력만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북한이 그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슷한 걸 쐈어요. 쐈을 때 거기 이제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 로켓이 분리가 돼가지고 서해바다에 떨어져요. 2단 로켓은 저쪽 그 남태평양에 떨어졌어요. 그거 ED3으로 다 추적해서 그 바닷속에 떨어진 그 1단 로켓, 2단 로켓을 다 건져가지고 샅샅이 다 이거를 분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제 부품이 다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북한이 개발을 한 로켓과 미사일과 핵무기는요 중국이 다 돈 대줘, 기술 대줘, 사람 대줘, 원료 대줘서 만드는 중국제입니다. 심지어 이동식 발사대도 중국이 대줬어요. 중국은 북한과 파키스탄을 핵무장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이 북한한테 계속 불장난하는 거죠. 왜? 지네들이 직접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잖아요. 지금 이런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그 미국의 전략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은 사활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을 다 그 동원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될 나라, 미안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그 주일미군만 가지고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야, 그거 쓸데없이 한국에다가 저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면서 저게 비군기지 이용할 필요 있냐? 그거 빼서 차라리 일본을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 그 일본에 있는 기지만 가지고는 좀 비읍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 전초기지까지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 주한미군을 계속 강화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버리기는 아깝고 보유하자니 뭐 좀 뭐 그렇고 이런 정도의 나라라는 것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글로벌 그 국제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의 그 국가이익, 안보이익,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신냉전 시대의 포위 전략에 있어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라는 확신과 신념과, 그것도 안 되면 로비레로 때리고 압력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을 미국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정말 유유적절하게 잘했잖아요. 올리버 박사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미국의 여론에다가 한국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자기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동기 동창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야, 지금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니까 한국을 그 이용을 해야 되고 주한미군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한테 원조도 더 줘야 되고,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미국에게 필요한 존재가, 반드시 한국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태극기 부대가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미국 성주기를 흔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지난 봄까지 토요일마다 민주노총 새끼들이 뭐 주한미군 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 전략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수파란 사람들이 가만히 팔짱 끼면서 구경만 하면 미국이 볼 때, 야, 쟤네들은 우리 필요 없나 봐. 우리가 이거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미국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동반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강화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